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송 산업 담당하고 있는 강성진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이 올해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산업 환경이 좋아서 좋은 실적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2021년에도 이러한 행운이 반복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송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운송산업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백신의 배포가 시작이 될 것이지만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 간의 그 의미는 좀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객은 부진하지만 화물은 그만큼 더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컨테이너 운임과 물동량의 호조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벌크 해상 운임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고 택배 요금 인상이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운송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운송주 종목을 따로 딱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내년도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으로 주가에 큰 이석이 있을 대한항공, 그리고 택배 요금 이슈가 있는 CJ 대한통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 여객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에 여행 수요를 100이라고 봤을 때 2020년의 여행 수요는 13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72% 정도 증가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22밖에 안 될 거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백신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인 전망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맥킨지 같이 백신의 배포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낙관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2년 말까지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백신 못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인 가정을 세울 때 2021년 3분기가 돼서야 선진국 지역에서의 백신 배포가 완료가 되고 4분기에 여행 관련된 규제들이 해제가 돼서 2022년으로 넘어가야 여행 수요가 정상화되어 있을 것이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분기가 돼야 여행 수요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이것보다 좀 더 백신 배포가 빨리 이루어지는 베스트 시나리오하고 더 늦게 이루어지는 월스트 시나리오를 다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의 여행 수요는 2019년 대비해서 22%에 불과할 거로 보여지고 베스트 케이스에서 33%, 월스트 케이스에서는 14%밖에 회복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전망하다 보면은 백신 뉴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백신이 개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희망적인 거라서 항공사들도 버티고 기다리면은 미래에는 주가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주가는 지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기다린다는 가정, 이게 합리적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유동성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다면은 회복되기 전에 이 회사가 경영상에 큰 문제를 겪게 된다든지 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제주항공은 필요한 유동성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까지는 유동성 관련해서 아무런 이슈가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 2021년과 22년에는 합산해서 약 4천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자본 잠식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19년 말 자본에서 올해 있었던 유상증자,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단기 순손실을 다 감안을 하면 명백한 완전 자본 잠시로 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의 확보 그리고 자본의 보충 두 가지 이유에서 충분히 유상증자를 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버티면 백신이 와서 여행수요 회복된다. 맞는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가다 보면은 주주들은 유상증자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피해를 먼저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CC들 관련해서 백신 관련된 뉴스들은 좀 더 단기 모멘텀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화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화물 운임을 살펴보면은 올해 5월 달에 의약품 수송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운임만 급등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화물 성수기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임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는 미국의 재고순환 지표의 흐름을 보면 지금
사이클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항공화물 물동량도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공급 사이드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동될 수 있는 화물기들의 그 가동률을 보면 1년 전 대비 한 25% 정도는 떨어져서 지금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객기들도 화물을 분담을 하는데 여객기에 지금 태울 수 있는 승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객기가 담당하는 화물들도 다 화물들도 다 화물기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화물기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행 수요의 회복을 느리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화물 쪽에서의 호조는 반대로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컨테이너 화물 쪽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컨테이너 운임이 올해 내내 상승을 했는데 4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코로나의 직후였었기 때문에 물동량은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올라갔던 거는 해운사들이 공급을 줄여서 운항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운임이 계속 올라가니까 해운사들은 이미 갖고 있는 캐파를 다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배가 모자라서 운임이 올라가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물동량이 급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운임 상승의 직접적 이유는 물동량의 급증이고 이게 얼마나 길 것인가가 과연 이 운임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꺾인 것인가를 이제 예측하게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물동량과 운임의 호조가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설명을 드리면 위기가 발생하고 나면은 물동량의 급증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10년 전에 리만 사태가 있었을 때 소비가 급감을 하면서 이 유통업체들의 재고가 급증을 해요. 그러면 이 급증한 재고를 다시 이제 줄이기 위해서 주문을 팍 줄이게 되고 그럼 물동량이 아주 감소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비가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유통업체들이 주문을 마구마구 넣기 때문에 물동량이 급증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재고 보충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즉 이른바 리스타킹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물동량이 급증을 하는 건데요. 리만 사태 때 같은 경우에는 리스타킹의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 그래서 재고 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5개월 정도는 레깅해서 물동량이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고 사이클이 다 지나갔어요. 7월 달에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소비도 정상 수준, 재고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처럼 5개월 정도의 레깅 타임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말 정도면 물동량 증가가 끝날 거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최근에 그 NRF, 미국 전미소매협회에서의 발표가 또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미소매협회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의 물동량을 월별로 예측해서 발표를 하는데 12월이 되면은 8% 정도 전년 대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의 예측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는 컨테이너 호황이 짧게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벌크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크선은 수요와 공급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벌크선의 그 조선소들의 건조 스케줄을 봤을 때 내년도에 조선소들이 늘려놓을 벌크선의 캐파는 올해 대비해서 4% 정도로 보여지고 해체 조선소들이 줄일 캐파는 한 2.2% 정도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격차를 계산을 하면 이 격차가 그 시점에서의 선박의 1년 전 대비 공급 증가율이 되는데 올해 말이 4.3%, 내년 말이 1.8%로 내년도에는 공급 증가율 부담이 떨어지게 되고 연평균으로는 2.9%의 공급 증가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2.9%면은 최근 2년간의 공급 증가 대비해서는 좀 부담이 적은 편에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경기 회복을 반영한 물동량 증가율을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 격차를 계산을 해서 별도의 차트로 그려보면은 내년도의 벌크선 수급은 오랜만에 약간이지만 올해 대비 이제 개선되는 해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DI의 최근의 흐름하고 선박의 수급의 변화는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BDI도 살짝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BDI 흐름은 이와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의 운임 흐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에 2020년 대비 BDI 상승률은 굉장히 작을 것이기 때문에 벌크선 해운업체, 펜오션 같은 업체를 사서 바이앤홀드를 하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오히려 BDI의 단기 변동에 따라서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BDI 트레이딩 관련해서 이제 그 참조하시라고 제가 밴드 차트를 하나 그려드렸는데요. 내년도 BDI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649포인트에서 1511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 밴드를 고려하셔서 BDI를 이용한 트레이딩을 하시라고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에서 마지막으로 택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택배는 올해 물동량이 워낙에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물동량 관련해서는 주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운임이 이슈가 될 겁니다. 최근에 뭐 택배 기사분들의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정부에서도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택배 요금 인상이라는 게 회사의 실적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 2021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의 물동량에다가 운임의 올해의 운임 그리고 운임 상승률이 1에서 5%까지 봤을 때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을 해보면 300억에서 1,6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은 연간 3천억 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매출액 증가가 이익으로 고스란히 떨어진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다만 내년도에 요금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택배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실적에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주가에는 영향을 줄 건데요. 왜냐하면 택배 산업은 여태까지 비용의 증가가 있어도 그걸 요금에 전가하지 못하던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택배 요금에다가 필요한 비용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투자자들이 택배 회사들의 장기 수익성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대한항공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큰 희석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업황은 화물 쪽에서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구조조정 없이 아시아나를 떠안게 된 건 부담이라고 보고 있고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택배 물동량이나 이익 증가는 눈에 띄지 않을 것이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에서의 실적 개선은 다소 예상이 되고요. 택배 요금 인상이 주가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동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배구조의 변화와 플랫폼 기반 전기차의 확산이 주가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한원시스템과 기아차입니다. 먼저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그룹의 핵심 기업들은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입니다. 이 세 회사는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이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세 개 회사 중에 하나를 지배를 해야 될 텐데 정의선 회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은 글로비스와 현대오토에버예요. 합쳐보면은 자산 가치가 1.8조 원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세 개 회사의 그 순환출자 구조의 각각의 가치가 4조에서 8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난 2018년에는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배구조 계획을, 변화 계획을 짰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계획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정의선 당시 부회장과 이해관계가 반대쪽에 있었던 현대모비스 주주들이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어떤 지배구조 변화를 하더라도 그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비스의 가치를 부풀린다든지 상대적으로 현대모비스 가치를 누른다든지 등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주주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해치면서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의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은 어떤 거가 될까요? 일단 현재 그 지분 순환차 구조의 지분 가치들을 봤을 때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를 지배하라고 할 것이라는 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지분의 크기가 예전에 계획했던 것만큼 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의선 회장이 이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 등 일반적인 주주들의 지지가 없으면 안정적 지배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배구조 변화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현대차 그룹은 기존의 정몽구 회장 체제의 현대차 그룹보다 비교해 봤을 때 주주 친화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안정적으로 그룹을 지배할 만큼의 충분한 지분을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배구조 변화를 현대차 그룹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동차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분기 한 2,200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팔려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한 한 해를 겪었고 2021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15% 정도의 시장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수준까지 회복은 못할 것 같고요. 중국과 미국은 2019년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2020년이 워낙에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약간 역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도 2019년 레벨까지는 못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미국 시장은 고용 시장의 개선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실업률 계속 낮아지고 있고 자동차 판매가 이에 따라서 충분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9년경에부터 자동차 발급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팔렸던 차들이 지금 이제 교체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늘어날 힘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의 전기차 시장은 연초에는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하반기로 가면서 빠르게 다시 한번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2년에도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19% 가까운 빠른 성장을 21년에도 보여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유럽과 중국, 미국 모두 안정적인 시장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유럽이 올해 워낙에 CO2 규제가 강화된 탓에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기차 시장 성장이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메이커들이 올해 CO2 규제를 넉넉하게 맞춘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까지는 못 맞췄고 하반기 돼서 겨우 이제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전기차의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올해 수준보다 조금은 좀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전체 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계속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그야말로 테슬라가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오바마 시절에 높게 잡아놨던 환경 규제를 트럼프가 다 깎아놨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메이커들이 굳이 미국 가서 전기차를 팔아야 될 이유를 많이 못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바이든이 오바마 시절 수준으로 다시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막 내놔야 되는, 각축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현대차 그룹의 올해 내년도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성장하는데 때마침 볼륨 모델들이 지금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수 증가에 기반한 이익 성장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연기관 기존 차량들에서 고급화나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차량의 믹스 관련된 수익성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기차에서 특이할 점은 첫 번째로 전기차 플랫폼 기반의 모델들이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리스크 요인으로는 환율과 리콜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연기관 차량 대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아반떼나 투싼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 스포티지나 소넷 같은 저가형 신흥국 중심의 이런 보급형 모델들이 판매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익 증가를 견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믹스가 악화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대형화와 고급화를 통해서 믹스를 좀 개선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싼 차들의 중심으로 판매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믹스도 어느 정도 방어가 돼서 이익 증가는 클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에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부분들이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경쟁력인데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는 현대차 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는 지역은 유럽밖에 없어요. 그것도 기아차만이었고 하반기 들어서야 현대차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점유율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더 눈에 띄는 업체들은 푸조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유럽 현지 업체들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들의 가성비를 보면 회색 점들을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좁은 범위에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현대기아차의 모델들은 약간 왼쪽 위, 그러니까 좀 경쟁력이 우수한 쪽에 지금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란 점을 찍어드린 모델들은 앞으로 나올 모델들이거든요. 경쟁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것이고 내년도에 현대차가 내놓을 새로운 전기차도 그 정도 레벨의 레인지에서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경쟁은 2020년도 굉장히 이제 고군분투하는 상황이었었고 21년도 그러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일단 환율 관련해서 현대차가 좀 더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콜 세타2 엔진 리콜 비용 관련해서 만약 비용이 또 발생한다면 이건 또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코나 EV 화재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리콜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준다면 CO2 관련된 벌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현대차 대비해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적어 보이고요. 그리고 차량 판매 대수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 그리고 믹스 개선에
따른 어떤 이익 방어 등으로 인해서 2022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기아차를 현재 추천을 드립니다. 부품사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한온 시스템인데 오늘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관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약간 경박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데 저는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아주 큰 돈을 걸어놓은, 판돈을 아주 크게 걸어놓은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유형자산의 증가를 보시면 5년 전 대비해서 유형자산이 2배나 늘었어요. 이왜 이렇게 늘었냐면 M&A를 통해서 설비를 늘렸고요. 그리고 전동 컴프레서라는 그 전기차 공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에 대한 생산 능력을 3배를 늘려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캐파를 늘린다고 해서 매출이 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전율은 계속 떨어졌었겠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한온 시스템의 실적은 가동률이 매우 낮은 상태의 한온 시스템의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한온 시스템이 투자와 자금 회수를 반복을 했었는데 자금 회수하는 사이클로 들어갈 때마다 이 회전율, 가동률을 쭉 올리는 모습을 보여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는 늘어난 설비를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유럽에서의 전기차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폭스바겐의 ID3라는 자동차가 8월 달에 출시됐는데 9월 달에 이미 유럽에서의 점유율 2위로 테슬라 모델 3 다음으로 바로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바로 이 ID3가 한온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던 신규 설비에서 나오는 부품을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모델이고요. 앞으로 ID4, 현대차에서 나올 새로운 전기차들이 계속해서 한온 시스템의 설비 가동률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와 같이 증가를 하고 캐펙스는 좀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인데 과거에 한온 시스템의 현금 흐름이 좋아졌던 구간들을 한번 돌이켜 볼게요. 주가가 어땠는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투자를 잠깐 쉬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주가가 6년 동안 5배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투자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정체했다가 두 번째 자금 회수 기간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였는데 이때 6년 동안 또 5배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설비 투자 사이클로 들어갔다가 올해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자금 회수 사이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판도를 크게 걸어놓고 다 이겼던 회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그런 베팅을 했고 제가 볼 때는 다시 이길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 마무리를 드리면 한온 시스템 지금 이제 과거의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았지만 하반기부터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신규 설비들의 가동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